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16번째 주인공은 대한민국 초기 정부의 간신 이기붕이 되겠습니다. 이기붕은 1896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시장, 국방부 장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이승만의 오른팔, 초기 정부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정작 그 당시에 있었던 부통령이라는 직책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기붕의 사진 연합뉴스에서 가져왔고요. 7살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된 이기붕은 1915년 보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사정상 중퇴를 했고요. 선교사 무스란 인물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학 시절에 만나게 된 박마리아 여사와 약혼을 했고 1923년 데이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1934년 귀국한 뒤에 박마리아 이화여정 교수와 결혼을 하였고요. 종로 9길관의 지배인 생활을 하다가 허정이라는 사람과 함께 광산 사업을 벌였지만 큰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미군 정청에 들어가서 통역 역할을 하다가 군청정 민주위원 의장을 지냈던 이승만과 만나게 되고 이 이승만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비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승만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도너와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박마리아의 적극적인 내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때부터 이기붕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자 그의 비서로서 자신의 입지를 굽혀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지를 굽히는데 그 뒤에도 1949년에는 서울특별시장을 지냈고 그런데 이때 마침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한번 다루었던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신성모가 해임이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1951년 국방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범석과 함께 자유당을 창당하여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개헌안인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21번째 이야기에서 허술한 정부의 민낯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다뤘던 것이 있고요. 이는 당시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로는 연임이 불가능하던 이승만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부결되니까 원외 자유당과 원내 자유당의 대결, 서민호 국회의원 사건, 그러니까 1952년에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국회 조사단으로 활동하던 이 서민호 국회의원이 그해 4월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대위 서창선을 살해한 사건으로 복역이 됐고 8년째 되던 해에 4.19 혁명으로 추록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서민호 국회의원 사건 등을 통해서 국회를 험악한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정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것,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발의한 뒤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결국 이승만은 이런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요. 1952년 대한체육회장, 1953년 대한올림픽위원장을 거치면서 이기붕은 1953년에는 자유당
총무부장까지 지내고 그해 12월 자유당 중앙위원회 회장이 되면서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54년에는 제5차 자유당 선진대회를 통해서 5월 20일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고요. 무소속 의원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포섭하면서 재적 의원 수의 3분의 2가 넘는 137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제2대 민의원 의장에 선출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 확고하게 다져가게 되었죠. 자, 이런 그가 이승만을 위해서 가장 한 큰 일은 바로 1954년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위한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안.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는 거, 뭐 3번 할 수 있는 거,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이 법률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개헌에 대한 선거에서 한 명이 미달되면서 그러니까 가결되지 않은 거죠. 이 부결된 것을 다음날 이른바 4.4.5입 개헌이라는 것을 통해서 번복시켜서 가결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원 203명, 당시 203명의 인원 중에 3분의 2인 13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 찬성이 135명, 기권이 7명, 반대 80명으로 개헌안이 부결돼서 당시 의사진행을 맡았던 최준수 부의장은 부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의 간부들은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 되니까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4.4.5입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넷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열로 만들어서 한 자리를 끌어올리자 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35.333이면 일단 넷 이하잖아요. 333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5명이 되어도 가결로 판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5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헌법 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야당이 모두 퇴장해버린 가운데 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해서 이를 통과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도 지들 마음대로 바꾸고 규칙도 지들 마음대로 바꾸고 뭐 그럴 거면 도대체 투표는 왜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후 이기붕은 인하공과대학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고요. 2년 뒤인 1956년 자유당의 공천으로 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3대 민의원장에 선출이 되었고요. 1957년에는 83세의 나이에 후사가 없었던 이승만에게 자신의 큰아들을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 거죠. 당시 민법에는 직계장남자의 입양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장손에 대한 뭐 좀 대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장손은 남의 집안의 양자가 될 수 없다. 입양 갈 수 없다. 라는 게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대통령인 이승만 그리고 권력의 2인자였던 이기붕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아들을 이승만에게 바친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기붕은 아들을 팔아 출세한다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바로 이강석,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이승만, 이기붕, 박마리아, 이강욱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사진을 보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강석은 이미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여사 사이에 아들이 됐기 때문에 사진상에서도 이쪽 편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기붕과 박마리아 여사, 그 다음에 이강석의 동생인 이강욱은 이기붕과 박마리아, 이강욱 이렇게 셋이서 또 서 있는 거고요. 나무위키 한국일보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1958년 경기도 이천의 선거구에서 다시 제4대 미니언에 당선이 되었고요. 제4대 미니언장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60년 다시 이승만과 함께 정부통령 후보로 입후보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3.15 부정선거로 일컬어지는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선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끼워 맞추고 만들어낸 거죠. 선거 결과를. 이들은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40%의 사전 투표, 그러니까 미리 투표를 40%를 해놓자는 거죠. 그 다음에 3인조 또는 5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그러니까 투표를 3인 1조, 5인 1조로 묶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과 5명들은 서로 상대방이 누구 찍는지를 확인하는 이 비밀 투표의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 그럼 반공개 투표도 했었고,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 강요, 또 기권자의 대리 투표, 또 내통식 기표소,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표를 까본다는 거죠. 또 투표함 바꿔치기, 그러니까 미리 자기들이 뭐 이승만, 이기붕 막 찍어 놓은 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실제로 찍은 투표함과 바꿔치는 거예요. 또 개표 때의 홈표와 환표, 그러니까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때 표를 바꿔친다는 거예요. 득표수 조작 발표, 정말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쓴 거죠. 나이들이 80이 넘어서 이렇게까지 권력을 잡고 싶었을지 정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승만 88.7%, 이게 말이 됩니까? 이기붕 79%의 압도적인 득표로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곧 한 말단 경찰관이 자유당의 지시서를 민주당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유당에서 이렇게 해라, 투표를 조작해라, 바꿔쳐라 했던 지시서를 민주당으로 슬쩍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을 폭로하자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민주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4.19 혁명이 막 시작되던 4월 초에 최루탄을 눈에 맞은 김주열, 당시 16살밖에 안 된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시위는 더 격렬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 최루탄에 맞은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했느냐? 경찰들이 그냥 마산 앞바다에 가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자, 이게 이 고 김주열 학생의 모습입니다. 얼굴에 지금 저게 박혀 있는 게 최루탄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4.19가 아주 폭발을 한 거죠. 경무대로 향하는 4.19 시위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성난 민중들이 서대문 자택으로 밀려들자 이기붕과 그 가족들은 경무대간사 36호실에 피신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경무대라는 건 일종의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가 되겠죠. 거기에 피신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피신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한국에서 살 수는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준비하던 중에 당시 육군 장교였던 이강석, 큰아들이죠. 이승만에게 갖다 바쳤던 이 큰아들 이강석이 권총을 쏘아서 이기붕과 다른 가족,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동생까지 모두 죽이고 자신은 자살을 하면서 이기붕 일가는 모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 위의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강석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음모론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강석의 시신에 머리와 가슴 두 곳에서 총상이 발견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곽영주가 이기붕 일가를 살해하면서 이승만이 하야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는데, 이승만은 이미 이때 이기붕 일가가 죽기 전에 내가 공식적으로 하야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곳에만 총을 맞을 경우에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에 이강석이 총 두 자루를 들고, 그러니까 하나는 머리, 하나는 가슴에 대고 하나 둘 셋 쾅 하고 쏘아서 자살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어떤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이 억눌리던 민심이 폭발하면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붕은 이렇게 일가족과 함께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간신이었던 이기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